유산소는 1시간씩 꼭 해야 한다. 이거는 X에 가깝습니다. 살을 조금 빼고 싶은 분들은 기본 4, 4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처음에 탄수화물량을 확 줄이면 갑자기 막 2, 3kg가 확 막 날라가요. 체지방의 급진, 급반은 불가능해요. 진짜 급진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킹유지입니다. 사실 오늘도 김유진 이제 3화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 물리테니스 선생님의 서당계로서 신체와 관련된 걸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알랑님의 서당계로서 영양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여름인데 관심 많으실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뭐 그냥 사실 살 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이어트는 체지방 감량입니다. 그러면 체지방 감량, 여러분들 1kg 빼려면 도대체 몇 칼로리를 소모해야 될까? 뭐 요거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7,700칼로리입니다. 7,700칼로리가 여러분들한테 적자가 나야 1kg의 체지방 감량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개인 차는 조금 있겠죠. 당연하죠. 통상 이제 연구 결과가 7,700칼로리 정도. 다이어트 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네. 속설들 있잖아요. 막 유산소를 꼭 해야 된다. 그쵸.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뭐 맞다, 아니다, 아니면 세모. 이렇게 OX 세모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소는 1시간씩 꼭 해야 한다. 이거는 X에 가깝습니다. 6시 이후로는 금식을 해야 한다. 이것도 X입니다. 꼭 12시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것도 X. 그다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건 O입니다.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 이거 세모입니다. 제로 음료들은 많이 마셔도 괜찮다. 이것도 세모입니다. 이거는 약간 동그라미처럼 생긴 세모입니다. 자,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산소 1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원리가 간단해요. 우리가 체중이 유지되는 칼로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먹으면 내가 쓰는 것과 내가 실제 먹는 게 서로 상쇄돼서 그냥 체중이 유지되는 유지 칼로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유지 칼로리보다 적게 먹으면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만 조절해도 유산소가 꼭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 상태로 살을 뺄 수 있어요. 그치만 유산소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뭐 3가지 이점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움직이는 걸 더 움직이니까 체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죠. 특히나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성 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지방을 대사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심폐지구력이 향상돼서 운동 수행 능력 자체가 올라갈 테니까 그 운동 자체의 강도가 높아져서 또 살 빼는 데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저강도 유산소, 요거는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식욕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하게 되면 약간 먹고 싶은 그런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을 저강도 유산소가 어느 정도 억제한다라는 연구 논문이 존재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저강도 유산소. 그러면 6시 이후로 금식을. 이것도 X라고 답을 드렸는데, 사실 6시라는 그 시간 때문에 X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자는 시간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 6시라는 그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이 6시 이후 단식이 꽤 효과가 있단 말이죠, 실제 다이어트에. 근데 그 효과가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첫 번째, 6시 이후로 뭘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칼로리 자체가 줄어요. 그냥 하루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 자체가 줄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있어요. 그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게 낮아져요. 같은 걸 먹고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면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먹고 바로 자게 되면 소화를 계속 하느라 장기는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식욕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측면에서 6시 전 금식이 약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내 정해진 칼로리 내에서, 그리고 너무 늦은 밤 식사를 피하고 취침 한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감해라, 이 정도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복 12시간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하진 않아서 그냥 뭐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면, 12시간이면 하루 24시간을 사는데요. 뭐 적게 자서 5시간만 잔다고 칩시다. 그러면 12시간 중에 5시간 자면 7시간 남는데, 좀 사람이 활동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7시간 동안 앉아서 먹고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7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당연히 제한되고, 그게 있거든요. 한 번 먹었을 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먹어도 흡수될 수 있는 양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12시간의 그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건 꽤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보디빌더들이 통상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식사 끼니 수를 많이 늘려요. 내 몸이 느낄 때 이 사람은 계속 영양소를 먹게 되니까 먹는 족족 좀 쓰는 체질로 바뀌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끼니를 나누거든요. 한 번에 몰아먹게 되면 이제 얘는 이 이후로는 먹지 않는다는 걸 내 몸이 알아. 얘 이러다가 이거 다 소화시키고 다 배출하면 죽겠다. 생존을 위해서 내 몸에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체질상. 그래서 실제로 마른 사람들 보잖아요. 깨지락깨지락거리고 계속 먹어요. 한 번 먹을 때 거하게 먹고 안 먹는 사람이 살이 더 찌는 경우를 꽤나 볼 수 있을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좀 많아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탄수화물 섭취가 주는 만큼 단백질 섭취량이 좀 늘어야 정신적인 만족감이 좀 생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조금 더 스트레스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탄수화물 시기를 했을 때 근손실하는 양이 적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되는 건 맞죠.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무조건 피해야 된다니까 X지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빼는 건 사실 어렵고 이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저장이 되면서 그게 이제 지방으로 또 전환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하면 탄수화물부터 낮춥니다. 그치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억제하는 행위는 대사 자체가 낮아져 버리거든요. 어쨌든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를 써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태우잖아요. 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방 같은 걸 태우려고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뭔가 어쨌든 먹긴 먹어서 그 지방을 태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해버리고 뭐 무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기를 했을 때 대사 자체가 낮아지는 몸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먹는 족족 찌고 덜 먹어도 안 빠지는 대사 자체가 낮아지는 체질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 음료. 이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통상은 괜찮아요. 저도 어저께 뭐 좀 조사를 해봤어요. 생각보다 대체당들이 그렇게까지 막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는 논문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 대체당들이 혈당을 높이지도 않고 그리고 칼로리도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당을 먹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적자 칼로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몇몇 연구 논문 중에 2가지 정도가 이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문이 있는데 하나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논문이 있는데 사카린이랑 수크랄로스 이 2개에 한해서 그 논문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카린이랑 수크랄로스가 들어간 대체당 음료만 피하면 일단 그 위험은 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대체당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짜 당이 있는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식욕이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논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체당 음료수를 먹었을 때 오히려 안 먹을 때보다 더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분은 안 맞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에 한해서는 이제 대체당 음료를 먹는 게 추천이 안 되는 거죠. 제로 음료가 영양이나 성분적으로는 좋지만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를 약간 해소의 창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쵸.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개방이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열쇠인데 잠그느냐 여느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하냐잖아요. 기준도 많고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PD님이랑 이야기했을 때 3가지를 우리가 케이스를 나눴던 건 첫 번째는 유지어터였어요.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만 유지하고 싶다인 거죠. 그쵸. 스트레스가. 그 2번째는 운동량이 많은 사람, 뭐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헬스 같은 거,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 요게 2번째 케이스. 3번째는 좀 살이 많이 찐 사람들, 체지방률이 뭐 한 20%, 25% 막 이렇게 좀 높은 분들, 그런 분들로 케이스를 나눠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유지 칼로리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영어로는 TDEE라고 하더라고요. 총 일일 에너지 소비량. 총 일일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초대사량에다가 비운동성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하지 않아도 뭐 평소에 일하거나 숨 쉬고 걷고 뭐 이런 데 쓰이는 그 열량 플러스 여러분들이 실제 뭐 헬스하고 뛰고 하면서 운동하면서 생기는 운동 대사량,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거나 흡수를 하거나 뭐 저장을 하거나 할 때 그 소화작용을 할 때 쓰는 그 칼로리 소모량, 요 3개를 더한 거가 총 일일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약간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막 내 총 일일 소비량 어떻게 구해야 되냐, 사실 제일 정확한 건 근사치를 구하는 그 공식이 네이버에만 쳐도 나와요. 그걸 일단 설정을 해보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추이를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체중이 유지가 돼. 한 2주일 정도가. 그러면 그 정도가 딱 맞는 건데 내가 체중이 만약에 빠져. 그럼 그거보단 좀 높겠죠. 만약에 체중이 늘어요. 그럼 그거보단 좀 줄여야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의 그 유지 칼로리 총 일일 대사량을 캐치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요게 선행되었다는 전제하에 다음 것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지어터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 그 TDE라는 그 총 일일 소비량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루에 10% 정도씩을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인들 기준 영양비, 권장되는 탄단지의 영양소 비율은 5대 3대 2예요. 탄수화물 5에 단백질 3, 지방 2. 5대 3대 2 정도가 권장이 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손실을 적게 하고 살을 조금 빼고 싶은 분들은 기본 4, 4, 2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탄수화물 4, 거의 같은 양의 단백질 4, 2. 이건 당연히 칼로리를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4, 4, 2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이제 쉬워지죠? TD-10%인데 4, 4, 2다. 그럼 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동량이 많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헬스 매니아들, 이런 분들은 운동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TDE에서 15%나 20% 정도를 빼요. 이 정도 선을 유지하겠다는 아니고 조금씩 내리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를 제한하는 칼로리를 하루마다 섭취하시면 되고, 대충 4, 4, 2 정도. 체지방률 25% 이상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저장된 에너지가 많은 사람. 그쵸.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디 고립돼서 못 먹을 때 제일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게 이제 지방의 역할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TDE에서 20에서 25%까지 상한선을 25% 정도로 두는 게 좀 건강하다고 봐요. 25% 정도의 3대 5대 2. 이게 그럼 여성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애초에 TDE 자체가 남자분들보다 낮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이랑 그 다이어트에 있어서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사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점 하나랑 그 월경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 변화들, 요거만 좀 참고하시면 돼서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뭐 4대 4대 2다 비율 설정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비시즌 시작점이 대충 보통은 좀 조절하다가 80 정도에서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뭐 신장은 172입니다. 가서 키 재봐도 돼요. 아니, 키를 말하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얼마나 된다고 그걸 속이겠습니까? 172에 80kg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시작을 한 2,800 정도로 해요. 뒷시즌에는 한 3,000에서 3,200선을 먹거든요. 한 2에서 3주 정도 추이를 봅니다. 그리고 2에서 3주 정도 보다가 한 2,600 정도로 줄이고, 사실 지금은 2,400 정도로 줄인 상태예요. 근데 단백질 양을 200 정도를 고정을 해요. 아, 그럼 탄수랑 지방 비율만 계속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지방도 사실은 체중 곱하기 1g, 그럼 한 80g에서 70g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먹다가 한 50 정도로 줄입니다. 그리고 50, 단백질 200을 고정을 하고 탄수화물에서만 사실 변화를 시키긴 해요. 그렇게 쭉 유지를 하다가 시합이 얼마만큼 남느냐에 따라서 내 체중 변화 폭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또 조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산소 운동을 안 해요. 다이어트 시작하고 아까 3, 4주 정도에 한번 변화가 있잖아요. 그때 한 30분 정도를 추가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2주, 3주 이렇게 지금 기간을 나눴지만 체중 그 변화 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산소 50분 픽스, 그리고 탄수화물 양으로만 조절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시즌 막바지에는 이제 밴딩 로딩을 연습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식단이랑 영양제도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셔서 여기서 다 다룰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말씀드린 2,400 정도 선을 먹은 지가 한 2주 정도 됐고, 미트리로 지금 식단하고 있어요. 햇반이랑 미트리 닭가슴살 중에서 촉촉 통살 닭가슴살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거 오리지널을 거의 메인으로 잡고 지방을 아까 50 정도 먹잖아요. 그 지방에 한해서 계란이랑 그리고 고단백 치즈, 이건 단백질도 좀 있는 상태에서의 지방이기 때문에 영양 성분을 매크로를 채우기에 좀 좋아요. 그리고 닭다리살은 약간 지방이 좀 있거든요. 닭가슴살에 비해서 요거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뭐뭐 먹고 있는지.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그리고 부스터랑 WPI 이용하고 있고, 오메가3, 통갓 알리, 그리고 3대 500 뭐 블랙마카, 3대 500 걸 진짜 실제로 먹어요. 지금 영양제는 다 3대 500이에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네. 남자분들보다는 네.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컨텐츠로도 다루고 네. 뭔가 이렇게 급진급파 현역 프로 선수 입장에서 가능한가? 아, 근데 이거 일단 해도 될지 모르겠는 게, 이게 그 화살이
약간 유나한테도 아 농담입니다. 급진급바 저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저는 급진급바가 인생에서 사실 별로 없는 편이에요. 예, 예. 근데 급진급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급진급바는 거의 90% 정도 확률로 수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뭐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탄수화물량을 확 줄이면 갑자기 막 2, 3kg가 확 막 날아가. 일주일 만에 3, 4kg가 날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제 레슨생 분들도 이거 근손실 아닌가요? 너무 빨리 빠지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글리코겐이 수분을 잡거든요. 탄수화물이 수분을 잡고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수분량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월경 주기에 따라서 수분 부여라는 게 또 생겨요. PMS 기간? 그때도 수분을 또 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잡고 있어요. 월경 시기별에 따른 적정 그 시기 있잖아요. 왜 너무 딥해요? 아니, 그래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죄송합니다. 너무 또 길게 갔구나. 네. 체지방의 급진 급바는 불가능해요. 수분의 급진 급바겠지. 근데 실제 수분에 인해서 복부가 팽만한다든가 얼굴이 붓는다든가 하니까 실제로는 살이 빠지고 찌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정리를 하자면 급진은 수분이기 때문에 급바도 가능하다. 진짜 급진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제 유진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다이어트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피트니스고, 이건 사실 미용이고 자기 관리고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피트니스 모델들, 그러니까 보디빌더나 선수들이라고 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좀 관리된 몸을 보여주는 게 이상적인 다이어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몇 킬로 됐다가 뭐 3, 40킬로 빼고 이런 거보다는 한 10kg 정도 선에서 플라마이나 되는 정도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100% 건강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약간은 미적인 걸 또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지어트가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인사 해주시죠. 뒷유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존폐 위기에 이화만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다뤄줬으면 좋겠는 그 내용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